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지 꼬박 2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누적 환자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천 명대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첫 확진자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자신했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발 감염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확산했습니다. 2차 대유행은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며 그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치료제가 도입된 데다 백신 3차 접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오미크론 위기만 잘 극복한다면 올해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2년 관련 리포트 보도 내용 들으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보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이성규 YTN 사이언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야기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세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바이오 산업이 워낙 내용이 어렵고 또 경제 프로그램인데 좀 이야기를 쉽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세 분이 좀 걱정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우 단장님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또 제도 개선 같은 것부터 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R&D 관련된 보건의료 쪽의 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산업체, 기업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해외 환자 유치 같은 그런 보건산업과 관련된 전 주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또 다양해진 국민적 수요, 사회적 수요에 다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오고 있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마트 병원 또 최근에는 뭐 의사과학자 같은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까지도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사실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일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산업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전 세계에 뭐 다 걸쳐 지금 2년을 넘어 3년째 가고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또 산업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뭐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산업별로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보건산업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다가 이제 성장세가 다시 가는 약간 완만한 V자 형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보건산업, 바이오 산업에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적게 받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 같은 것도 늘고 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진단키트라든지 방역물품 같은 것들이 또 코로나 초기에 많이 수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려웠던 수출을 또 좀 주도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예. 실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인식조사를 했을 때 이런 보건산업 관련 또는 이런 바이오 기술들이 앞으로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응답 주신 분들이 거의 88%를 넘으셨고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산업에 있어서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도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건산업과 관련한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좀 눈에 띌 만한 어떤 수출의 통계적 수치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도 첫 해에 보건산업 쪽의 수출이 전년 대비 약 38.3%가 늘었고요. 예.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아직 이제 집계를 하고 있지만 다음 달엔 나올 텐데 네. 약 저희가 예측컨대 한 16% 정도 성장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수출은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산업이 다른 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월 평균 32.7%의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 10개 중에서 한 10위권, 10위 정도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진 첫 해 2020년도에 7위까지 올라섰고 작년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조선 디스플레이 산업을 뛰어넘어서 7위 정도로 이렇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쭉 지금까지 취재를 해오고 계시는 우리 이성규 기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산업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로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주지하다시피 치료제는 미국의 렘데시비르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네네. 이 렘데시비르는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만들어진 치료제인데 이 신약 재창출이라는 건 기존에 이미 승인이 된 약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그 용도를 바꾸는 약을 말하는 거죠. 네. 원래 렘데시비르는 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에볼라 임상에서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폐기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실험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로 방향을 틀었죠. 네. 근데 미국에서 이 렘데시비르가 막 개발될 당시에 국내에서도 이 신약 재창출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예. 이런 국내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이게 성공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항체 치료제는 성공을 했었죠. 셀트리온이.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리제네롤이나 일라이릴리가 이 항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었고 예.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mRNA 방식의 백신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세계 최초로 이게 승인이 됐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mRNA 방식의 백신이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나 뭐 다른 것보다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mRNA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붐이 조성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mRNA 백신을 지금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뭐 아직 다 임상 단계에 있고 최종 승인을 받지는 않았고 네.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속도로는 가장 빠른데 이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은 아니고 네. 정통적인 그 제조합 단백질 방식, 이 뭐 자궁 경부암이나 비형 간염 등이 이미 쓰였던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방식의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네, 치료제와 백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연금은 안 됐습니다만 진단용 키트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좀 의학계에 계시니까 의학계에서는 이런 부분의 어떤 발전과 수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우리 단장님이나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동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던진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큰 변화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듯이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코로나의 교훈은 뭐냐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그 과거에 단순히 삶의 질만을 위한 약간 좀 사치스러운 산업이 아니라는 것.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한 나라의 그 안전을 뿌리째 흔들 수도 있고 전 지구를 꽁꽁 얼어붙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뼈저리게 가르쳐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 그 몇몇 가지 항목들, 품목들의 수출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던진 우리 사회에 던진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오의 어떤 그 중요성을 코로나 이후에는 아까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이제는 88%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국가 국민의 그 건강과 안전은 각자의 나라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보건 안보라는 개념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공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바이오의 어떤 국가 기강 내지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못지않게
의약품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몇몇 진단키트 같은 것들에서 선전을 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신약 역사가 2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4개 정도가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성적표는 상당히 초라한 것이 7개 정도가 임상을 중단하거나 허가가 취소되고 연 100억 이상 매출을 보이는 품목이 약 3개 정도밖에 3개나 5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1.3%면 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40%입니다. 그렇군요. 유럽이 13%입니다. 중국만 해도 예.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긍정적인 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네. 실제 그 액수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0.6%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ICT는 어떠냐? ICT는 우리나라 무슨 전자 반도체 해서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바이오는 아직도 1%가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도 네. 또 하나는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서 과거처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경량화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 떼던 데서 이제는 조금 더 전자제품에서 정보기술 이렇게 점점 경량화가 돼 나가는데 하나의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런 경량화된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경량화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가 재편이 돼야 본격적인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러니 크리티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런 보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실감하게 해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오늘 저희 토론 주제를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깨달았다면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또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단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을 국제 경쟁력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산업 또는 특정 기술에 있어서 이제 가장 선도 국가를 100으로 놓고 네. 거기에 이제 몇 % 정도 기술 수준이 되느냐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예. 상대 비교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기술에서 가장 세계에서 선도 국가는 이제 미국을 보고 있고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78% 정도 수준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같은 것들은 세계 2위 정도의 또 능력을 갖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는 세계 시장에서 3분의 2 정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생각할 때는 지금 세계 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IT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반도체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제약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한 3배 정도 규모로 크거든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크고 부가가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비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넓고 또 잠재력이 많은 시장인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바이오 의약품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 지금 되는데요. 수출 규모가 뭐 지난 5년간 약 2배 정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말씀 주셨지만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는데 유럽에서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2.5%에서 16% 정도 8배 정도 성장을 했고 또 아세안이라든지 미주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바이오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제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네. 또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이 특징이 있는 게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업계에서 바이오 산업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카테고리하고는 다르게 질환별로 분야별로 상위권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라고 모든 바이오 산업에서 다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면서요. 뭐 사실이 그런데요. 네. 뭐 이제 해외를 예로 들면은 이 항암제 시장은 이제 그 면역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로 지금 가장 핫한 분야거든요. 네. 그럼 이 면역 항암제 중에 이 카티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백혈병 이런 거를 치료하는 세포 치료제인데 이 카티 분야는 노바티스가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면역 항암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PD-1 이니비터라는 게 있어요. 어렵네요. 네, PD-1 저해제라고 불리는 건데 네네. 이거는 미국의 MSD가 또 1등 분야.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가 또 이렇게 탑을 클래스를 형성하고 있고 네. mR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자가 뭐 사실상 1등을 하고 있죠. 네. 국내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이 예. 바이오에 전투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전통적인 강자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렇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이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죠. 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복제약을 만들거나 이미 개발된 약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를 바이오에서는 어떤 장치 산업이라 부르거든요. 네. 신약 개발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뭐 1위, 2위를 다투고 있죠. 론자랑.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셀테리온은 그 바이오 시밀러라는 걸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보면 또 이 셀테리온이 강자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질문하셨던 LG와 같은 회사는 LG는 LG화학 내에 그 생명과학 본부가 있어서 예. 이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LG는. 네. LG는 사실은 2003년에 그 팩티브라는 4세대 항생제를 개발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그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었죠. 그래서 LG는 원래 신약을 개발하던 그런 게 있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은 자기네들은 위탁 생산에 강점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셀테리온은 뭐 항체 치료제 작년에 개발했지만 원래 주업은 바이올로 시밀러고 각 사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정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삼성이라고 해서 바이오 1등이고 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약하고 바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사실은 이게 신약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제약이나 바이오가 똑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케미칼 약품이라고 그래서 예. 이 의약품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네.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계통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케미컬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세포만 딱 정확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세포 같으면 암세포에만 딱 정확하게 약이 작용해야 되는데 네. 일반 정상세포에도 약이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뭐 암세포만 딱 정확하게 가서 공격을 하자.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항체 의약품인데 항체는 일종의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체 의약품 이걸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라 부르고 네. 그래서 케미컬 의약품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제약 산업에 가깝고 이런 항체나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바이오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유전자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핵산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승인이 나면서 이제는 바이오 의약품이 3세대 경쟁에 접어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오 의약품계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케미컬, 화학약품 위주로 신약들이 개발이 됐다면 네. 이제는 조금 더 그 고부가 가치의 기술들이 투입이 되면서 항체나 유전자 치료제나 흔히 이런 것들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 FDA 통계를 보면은요.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과거에는 그런 케미컬, 화학의약품이 주를 이루다가 그것이
골든 크로스오버가 발생한 게 2010년도부터 발생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실제 허가 건수가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각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의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첨단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건산업에 있어서의 대세를 이루게 된 거죠. 네. 더구나 특히 아직도 우리가 난치병이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언맷 니드, 소위 말해서 미층적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종류의 그 새로운 점점 더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투입이 돼서 새로운 약제가 나오는 경향은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2021년도에 네이처지에서 자료를 공개한 게 있는데요. 그 6년 만에 첨단 제품들이 그 6년 전에 비해서 그 매출이 5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로 증가, 10배가 증가로 돼 있습니다. 네. 단 6년 만에. 예. 그냥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주로 뭐 소위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 또는 유전자 변형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새로운 형태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보다 빠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기회가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을 하나의 전략적인 자기의 산업 발전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이미 그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는 상용화 단계로 벌써 임상 시험들이 진입하고 허가가 나가고 있고 예. 아까 예를 들으신 것처럼 카티셀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고 있는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첨단 치료제를 그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 자체가 예. 아직도 이제 선진국에서 뒤떨어져 있는 좀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용화할 거고 어떻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그런 그 규제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네.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좀 부스트업을 인프라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할 필요성을 예. 저게 느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 있는 그런 신약 대열 경쟁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꼭 되는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보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쉬어가고요. 2부에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하이눈이야 사냥류만 백질까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등 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자동으로 주기적 리밸런싱 TDF 연금엔 글로벌 분산 투자 은퇴 다가오면 안정자산 비중을 올려 높여 늘려 TDF도 역시 미래 에셋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코로나 출입 등록은 080 콜체크인. 기다림 없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고객 통화료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 오, 편한데? 사장님 고객 모두가 편한 080 콜체크인. 사장님, 가입은 1533-0808 디지코 KT. 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입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관련 퀴즈 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제 이름을 오늘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전진영, 2번 황보선, 3번 이동형, 4번 박준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에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대북김치,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 대한스포츠 물리치료학회에서 공식 추천하고 특허받은 척추케어 폼롤러 코어 다이어트 딥롤러,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멀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체계적인 배합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철학을 담은 에버비키니에서 맛있게 즐기는 바질라카노,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셀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삼천과 로얄 아르간 커네로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도시 용인,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용인. 2022년 1월 특례시 용인으로 110만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규모에 걸맞은 복지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자율적인 도시 개발로 모두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110만 특례시 용인, 발전의 디딤돌이 펼쳐집니다. 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보다라는 특집 토론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을, 이 바이오 시장 관련한 기술을 제가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레드, 그린, 화이트 이렇게 3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단장님, 이게 각각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 바이오 기술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색깔별로 레드, 그린, 화이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연상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아마 크게 다르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제약, 의료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을 레드바이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 기술과 결합해서 의료, 제약과 같이 한 것들을 레드바이오라고 해서 인체 또 네. 메디칼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흔히 레드바이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바이오 그러면 이제 레드바이오를 보통 연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식물 자원하고 화학 제품에서 바이오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도 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그린 바이오가 이제 생명공학과 농수산업 관련된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어떤 관련된 또 어떤 농식물 자원 같은 것들을 또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레드 바이오 시장 굉장히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 나오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또 탄소 규제 같은 환경 보호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은 이 바이오 관련된 기술과 산업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다른 산업들과의 연관성도 밀접하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딱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건강과 제약 이 정도만 바이오를 생각했는데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에 뭐 농업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이 관련한 산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의 바이오 혁신 생태계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성규 기자님께 지금 각국은 이 바이오 관련 혁신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네, 이게 궁금하네요. 이제 혁신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네. 바이오 분야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신약 개발이라는 게 한 15년 정도에 한 2, 3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한 기업이 처음부터까지 다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파마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네. 이제 매출 뭐 1, 2, 3등 하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물론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지만 예. 이런 회사들은 이 벤처 기업들 중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진짜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가 있으면 네. 과감하게 그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그 기술을 아예 사버리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뭐 임상 단계부터는 자기네들이 직접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회사들이 그 바이오 기업을 인수할 때 제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뭐 기술 이전을 하든 회사를 사든 제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풍토가 이루어져 있냐면 네.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꿈이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수를 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졸업을 해서 네. 창업을 하겠다 나는. 나는 벤처를 창업을 해서 네. 1조 원의 빅팜한테 내 회사를 팔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는 네. 회사를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PhD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걸 사가는 기업들도 제값을 주고 사니까 이게 대학부터 바이오벤처 글로벌 빅파마까지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이게 아주 잘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바이오 1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아서 좀 그게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도입부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하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좀 따라갈 수 없는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왜 약간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이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JP 모건 헬스페어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어떤 행사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가는 곳인가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는 미국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 JP 모건이 만든 회사 JP 네. 모건에서 주관하는 헬스 컨퍼런스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투자로는 전 세계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예요. 예. 그럼 바이오 회사랑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만나서 이제 업체는 자기네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투자자들이 아 그래? 이건 투자할 만하다 하면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M&A도 이루어지고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네. 어떤 축제의 장인데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열려고 했다가 올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전환이 되면서 이제 행사의 어떤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죠.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동부 월가에 있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네. 오미크론 때문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온라인 미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네. 투자나 이런 어떤 IR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맨투맨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않게 됐죠. 근데 네.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화두는 제시했는데 이 올해 JP 모건에서 제시하는 화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신약 개발은 우리가 어떤 그 굉장히 수천 개, 뭐 수만 개의 어떤 후보 물질에서 우리가 유효한 성분을 발굴해서 이거를 신약 개발로 갔으니 이게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하루나 이틀 만에 단축을 해줘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좀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 그런 게 하나가 화두가 있었고 예.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해서 이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제거하는 이제 그런 크리스프 유전자 이런 과학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또 좀 더 한 단계 업이 될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난해부터 계속된 그 mRNA 백신. 네. 그래서 이 mRNA나 RNA 자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이 좀 더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화두가 제시가 됐었죠. 예. 자,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치료제나 백신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언급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이 그 종합 예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는 개발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누구는 개발된 것을 대리 생산
흔히 CMO라고 얘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누구는 그에 따른 마케팅을 담당하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로지 1등만에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2등이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됐든 각자가 세계 최초여야 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만이 그것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독자적 개발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매출 구조로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면에서는 우리나라 바이오의 역사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많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꾸준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에 도달할 수준까지는 저도 원천적인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렇게 하이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시의적절하게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 정작 백신을 개발하는 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미국, 뭐 유럽, 뭐 심지어 중국, 러시아, 인도까지 만들 때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직 백신이 자체적인 게 안 나왔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기초과학의 그 어떤 그 조그마한 부분. 그 소재라든지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갖고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못 그려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해마다 그 거의 한 20%씩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R&D가 한 해 한 1.8조 정도까지 투자가 되고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기 GDP 대비 연구 개발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부모들이 나는 그 없이 살아도 자식 공부를 맡기는 네.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나라 연구 개발에다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가와 개발업자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이번에 백신 개발에서도 사실은 더 늦어질 수 있었었는데 식약처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중앙약사심의위원을 하면서 그 백신 개발 과정들을 보면서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5년 내지 7년 걸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규제기관하고 개발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빨리 증명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테스트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대체 마커제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항체 형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 이걸로 가름한다. 이걸로 대신 가름한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이 이제 조만간 그 나오게 될 걸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해방 이후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빨리 우리가 백신 개발을 그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던 그냥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화이자 모더나만 들었었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가진 자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주 효과적으로 한 경험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한 해 1.8조씩 연구개발비를 넣는데 거기서 10% 올리시면 매년 10%면 1,80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름 윤활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과학과 정부와 개발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의 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때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발비를 갖다가 뭐 수천 원씩 더 올린다고 해서 비례해서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발상을 전환을 해서 규제기관이 이래 가져와봐. 내가 심사해 줄게.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젠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자. 같이 점검하자. 그래갖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소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뭐 프라임 제도니 또는 뭐 재생의료 촉진 제도니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국가가 직접 개발업자하고 손을 잡고
이런 것도 함께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그렇게 성공한 예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이 기자님 예를 들으셨던 카티에 같은 경우에도 보통 평균 11년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가가 직접 그 개발에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다 만들면 그때 갖고 와봐 심사해 줄 게가 아니고 만드는 과정부터 함께 하고 함께 연구해 나가면서 11년 걸리던 것들을 불과 4년 만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그걸 불과 8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만들어진 약들이 한 해 2021년도 1분기에만 해도 1,60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제약바이오 사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이제 늘 이제 국가가 돈 좀 더 많이 내라, R&D 비용 더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해서 그 윤활유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서 R&D 예산의 10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훨씬 더 높은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 발전하려면 인프라,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특집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벌써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지금 채워지고 있어서 이제 끝으로 한 가지씩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좀 토론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뭐 K바이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 산업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한동훈 단장님 이제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나 할 거 없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방역 문제도 있지만은 또 경제도 살려야 되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과거에는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앞으로는 점점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텐데요. 네. 지난 코로나가 2020년에 발발한 지 3년 차라고 가고 있는데 뭐 어느 날 할 거 없이 과거 2년 참 지나쳐 보면은 정신 없이 또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비상 같은 시기를 2년을 다 겪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 노멀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년을 겪으면서 했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이제는 저희가 극복을 넘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사회적 충격 같은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도 이미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특정 부처를 넘어서 법무처적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힘을 모으는 그런 정책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라든지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 또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라든지 민간에서의 그런 것들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산업계에서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또 빨리 흡수하려면은 사회적인 합의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의 증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지금 여기 나왔던 우리 뭐 백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겪어야 된다고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성 또는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3년 차 되는 뉴 노멀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기자님도 끝으로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3년차가 났는데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제 종식에 좀 더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바이오 분야는 어쩔 수 없이 고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혁신 생태계 이런 우리 오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더 빨리 조성이 돼서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의 그 개선을 통한 한국의 경쟁력 강화가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것, 또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전 이 자리에 나와갖고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프라 경쟁력 얘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통계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 계통의 인력이 그 너무 부족해서 기업이고 연구소고 인력난에 허덕인다라는 통계들이 기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미 2020년 통계로도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마이너스 200% 이미 2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이미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는데 인력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로 해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제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제 아무리 많은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의 바이오가 서서히 침체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계속 몇 년 전부터 되어왔는데 네. 이게 빨리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 답답하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옛날 이율곡 선생이 곧 그 임진왜란이 올 수 있다 10만 양병설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매년 10%씩 이 바이오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 갖고는 태없이 부족하다. 그동안의 수요 그 부족이 워낙 적체돼 있었기 때문에 10%씩 증가시키는 건 안 되고 거의 한 해에 1,000명씩을 향후 5년 동안 그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5년 이내에 내년 10년 이내에 한국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현대판 알겠습니다, 10만 양병론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토론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동우 기획단장, 오일환 교수 그리고 이성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